는 어쨌든 여수 정체성을 찾는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순 사건은 현재와 같은 방식의 여순 사건 시작을 제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상 규명 활동의 1호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들고 여수 지역사회연구소로 들어가서 나름 또 이렇게 활동을 해왔던 게 제 일생은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올 연말쯤에는 저 윤석열이한테 감사패를 좀 드리고 싶어. 작년에 그런 어제와 같은 어제의 1주년이었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은 여순 사건은 어쩌면은 영영 미국의 어떤 미국으로 빠져버렸을 수도 있었을 것을 너무나 고맙게 계엄을 하는 바람에 지금 다시 재조명을 받게 됐고, 저도 그 덕에 중앙위원으로서 지금 여순 사건 희생자 결정에 직접 참여를 하면서 지금 매달 여러 차례 지금 서울 올라가면서 지금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여수의 이순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그 연장선에서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수에서의 이순신이라는 정체성은 여수라는 시에 그리고 여수 시민의 자존심이고 자긍심이고 그리고 또 우리 여수시의 정체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발표해 주시는 곳곳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여수 사람들은 사실 많은 DNA를 이순신을 이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예해재단이라고 하는 게 전국에 3군데 지금 서울, 부산, 여수가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마는 여수가 가장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서울은 어떤 돈 많은 재벌이 지금 지원해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부산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인데 여수는 십시일반 이렇게 다 모이고 또 본인들이 이렇게 다른 데는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돈 많이 내서 하시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이끄는 데는 또 우리 여해재단은 또 고맙게도 우리 지금 소천석 교장 선생님과 강용명 또 이사장께서 그런 부분에 또 많은 헌신을 또 하고 계시는 것도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수군 재건, 명수군의 지원, 광양만 해전, 교훈, 그리고 전라 자수형 이야기를 곁들여서 많지 않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군 재건도 잠깐 이렇게 되돌아보자면 이건 전 시간에도 좀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진주 수곡에 있는 8월 3일 날 이렇게 다시 이제 통계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나와서 지금 진도까지 이렇게 백파진으로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다시 이제 수군을 재건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정을 갖게 되는데 이게 지리산 둘레길입니다. 이제 실제 지리산 둘레길 사진을 그림처럼 펜화로 지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참 어려운 길들을 이렇게 가면서 이 지역민들이 수군 재건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천병이 되고 또 이순신은 거기에 큰 지휘자가 되면서 수군 재건길이 완성이 되어서 다시 그 명랑이라고 하는 데서 기적을 이루면서 다시 조선 수군이 살아나는 그런 계기를 맞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 이제 정유재단이 들어있는데 처음 발발에서부터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일본 해군의 조총에 그냥 너무 놀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조총이 별게 아닌 거예요. 예전 이때만 하더라도 불 붙이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조총이 별게 아니다는 것을 수군은 그게 간파가 됐죠. 육상에서는 그게 그래도 화살보다는 이렇게 동작이 빠르니까 그걸 못했는데 수군들은 배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무판 하나만 막아도 이 조총의 탄환이 그걸 뚫지 못하는 상황이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방어를 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그걸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은 육상에서의 전투도 상당히 좋았을 건데 어쨌든 임진년 전쟁을 제하고 나서는 그냥 멈춰서 있었죠. 사실은 아까 그 순천 외성
뭐 6년 몇 개월이 아니고요. 순천 외성이 쌓아진 것은 1597년 정유재란 이후입니다. 네, 그래서 정유재란 때 정유재란인 1597년에 소수행장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3개월 동안 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임진년에 들어온 건 아니고 그 안에 아예 순천 외성은 아예 침범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어쨌든 이러한 부분의 것들을 겪으면서 하나하나의 많은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보면은 뭐 인터넷에 보면은 뭐 수군 재건로나 아니면은 그 백의종군로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탐독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은 여수 이야기 위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명당이 끝나고 나서 고군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정유재란이 풍신수길에 특별한 명령을 받고 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령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심하게 당한 데가 어딥니까? 이순신과 전라도 사람들은 당했잖아요. 전라도 초토화 작전을 벌이는 겁니다. 그게 정유재란의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이미 명나라를 치는 계획은 이미 못한다는 걸 했던 상황에서 조선을 다시 한번 이제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어쩌고 하는데 다 결렬되고 나니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사기라기보다는 본래 이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그 내역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막부 정치를 하다가 그 나름대로 곳곳이 다 통일되고 나니까 이 전투력을 갖다가 다른 곳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분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자기가 위험하니까 도요토미 자신이 위험하니까 각 막부 정치에 이겼던 전쟁이 어느 정도 내부 정치가 평정이 돼버린 상황에서 그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조선을 그리고 명을 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1597년에 한 번 그렇게 거의 패하다시피 해서 이 수군력을 갖다가 장악을 못하고 나서는 완전히 이제 명나라를 갖다가 치는 게 어려워지니까 이때는 전라도 초토화 작전을 벌이는 거고 그 초토화 작전에서 그걸 그래도 막았던 게 이순신이었는데 그게 아까 당파 싸움 일부 나왔지만은 그 원균의 모략 그 다음에 육상에서의 패배 진주성 2차 전투에서 황진 장군이 죽고 나서는 이제 무너지죠. 전라도가 이제 뚫리게 되는 거죠. 석주관도 뚫리고 우리가 2차 전투 얘기하는 우리 황현필 지난번에 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황현필이 굉장히 주저앉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황진 장군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영웅이 또 한 명 있는 거야. 육상에서 그 사람이 전라도를 막아냈었거든요, 사실은. 황진 장군이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죽거든요. 그 황진이 죽고 나서는 전라도가 뚫려버린 거예요. 육상에서.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제거되어 버렸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러고 나니까 총 조선 임진왜란 때 조선 인구를 600만 정도 봅니다. 600만. 그 중에서 얼마나 죽었을까요? 20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죽었죠.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조선 인구.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전라도 초토화 작전은 자수형마저도 괴멸돼 버립니다. 아까 우리가 보면은 고금진으로 시신이 옮겨가잖아요. 왜 고금진으로 가겠어요? 전라 자수형 여수가 있는데. 여수에서 육상으로 가면 더 빠르잖아요. 서울까지 장례식 가는 것도 아산으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고금진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난중일기 마지막 전투를 하기 위해서 백서량을 지나가지고 장도 전투를 가기 전에 잠깐 자수형을 들러봅니다. 거기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오죠. 처참해서 보지를 못하겠다. 그래갖고 하계도로 피신을 뒤로 이렇게 물러났다가 아침 새벽 달빛을 타고 묘도로 갑니다. 이게 난중일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1월 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수형은 괴멸되어 버립니다. 이미 그때. 제 자수형에 가서 뭐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우리가
그 삼도수군 통제형 얘기에 막 한산도 뭐 통제형이라고 막 주장하는 그런 부분 잡고 있죠. 한산도 통제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뭡니다. 이제 그겁니다. 그 자꾸 오고 싶으면 한산도에다가 전라 자수형 깃발 달면 된다. 전라 자수형이 먼저니까. 통제사는 겸임이잖아요. 근데 한산도는 경상도 땅인데 전라 자수형 깃발 달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근본적으로. 두 가지 직책을 다 가져가야 돼. 하나만 띄갈 수 없어. 샴쌍둥이에요, 지금. 그런데 자수형이 개멸돼 버렸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이 자수형이 개멸돼 버렸기 때문에 저기 목포에 가면 고화도에 가면은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통제문이라고 붙어 있어요. 고화도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보금도도 가보면은 통제연이라고 합니다. 그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실제 통제연이라고 하는 진지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1604년에 이제 그때서 지금 통영지역에다가 처음으로 지은 거니까. 근데 그 전에는 통제사를 겸했기 때문에 통제사가 가는 것이 통제연이라고 이제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수형 개멸됐으니까 고금도는 통제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학자들이. 그래서 뭐 그 부분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뭐 그걸 규명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고금도까지 가는 이유도 명랑을 이기고 나서 이순신도 필요했지만은 133척을 그 13척이 가서 무찌르고 나서는 이 여기도 기진맥진 나가지고 다 소진돼버리고 힘이. 그러니까 이충국은 거기 올라가가지고 고금도에 가가지고 한 열흘 넘게 감기가 걸려가지고 혼이 나잖아요. 그래서 고금도 이쪽 고금진에서 10일 넘게 있지 않았을 건데 감기가 걸려가지고 거기서 내려올 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회복이 되니까 목포 쪽 앞에 있는 발음도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게 뭔지 압니까? 제가 통곡이라는 글자에 눈물 떨어진 걸 하나 만들어 왔는데 이건 박해일이가 이렇게 이런 지금 장면 영화 장면에서 우는 장면을 좀 뽑아왔어요. 이게 뭔 내용이냐 그러면은 아들 면이 죽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이충봉은 참 그 예지력이 좋아가지고 이 편지 받기 전에부터 가슴이 떨리고 어쩌고 하는 걸 안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꿈에 말을 타고 언덕 위를 자라다가 말이 헛디디어 네 개천 가운데 떨어지긴 했으나 거꾸러지진 않았는데 끝에 아들 면이 엎드려 나를 안는 것 같은 형상을 보고 깼다. 미리 예지몽을 딱 꾼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편지 하나 받아오니까 그걸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러면서 네가 지은 죄로 내가 이순신 장군 본인이 지은 죄로 재앙이 아들 니한테로 갔구나. 그러면서 통곡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충국의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이제 4대 정신을 우리 여해재단에서는 4가지 정신을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랑, 정성, 정의, 자력 4개로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순신 리더십을 보면은 아주 굉장히 많죠. 강사들마다 뭐 예를 들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은 아까 선생님도 뭐 먼저 이렇게 내세웠습니다만은 충의예지 신을 많이 이렇게 내세워요. 충의예지 신. 그걸 많이 이제 이렇게 리더십의 덕목으로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여기서는 김종대 재판관님께서 사랑, 정성, 정의, 자력 4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제단에서는 뭐 그것을 좀 많이 좀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에 있던 고군산, 지금 선유도에서 내려온 배는 저쪽 그 전라북도의 해안선을 따라서 전라남도 저쪽 그 영광 한편 그쪽을 쭉 타고 내려와 가지고 이기 발음도라고 하는 곳에
안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또 한여를 보내죠. 바름도는 지금 어디로 지금 최근에 비전을 했냐 그러면은 안좌도로 지금 안좌도라는 A라고 써져 있는 이게 안좌도입니다. 안좌도에 그전에는 팔금도가 맞겠다 했는데 팔금도는 그 여기에서 이런 동쪽을 살펴보니 앞에 섬이 있어 멀리 바라볼 수 없었다. 북쪽은 나주와 영암 월추산까지 막힘없이 튀어 있고 서쪽은 비금도까지 튀어 있어 눈앞이 시원하게 확 튀어 있었다는 게 안중일기의 그력인데 팔금도는 그렇지 못해요. 이걸 충족을 못해. 이 충족하는 것을 목포에 있는 해양연구소 박사들이 계속 산들을 다 뒤지면서 돌아다녔어. 그래갖고 딱 찾은 데가 이 안자도에 있는 이산이에요. 이산. 그래서 여기서 쭉 보니까 여기가 월출산 국립공원이거든요. 이 내용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는 뭐 또 있냐 그러면은 진도 울들목에 물결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것도 거기에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충족하는 곳을 찾아보니까 지금 안자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섬에서 이게 이제 바름도라고 했던 거죠. 그때 바름도에서 그렇게 좀 있다가 그때만 하더라도 우수영에 아직 일본군의 외적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아들을 또 쳐부수기도 하고 거기가 막 이렇게 민간인들을 많이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 것들도 여기서 나타납니다. 목포 고화도는 지금 여기서 케이블카 연결된 여기죠. 이 부분이요. 그래서 그 목포 고화도는 이 이후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56분인데 한 10분 쉬었다 할까요? 예,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화도에는 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전선의 13척짜리가 이제 이걸 뭐 전선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것이 이의원이라는 아주 젊은 약관밖에 안 되는 막 과거 통과한 그 친구가 와서 이 제안으로 해로통행첩이라고 하는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갖다가 이렇게 또 확보를 해가지고 그걸 또 팔아서 군비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13척이 이 목포에 있는 고화도에서 42척이 됩니다. 대단한 거죠. 여기서 이제 바로 29척이나 되는. 근데 이 판옥선 잘 아시겠지만은 판옥선 한 척이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그 많은 자원이 필요해요, 사실. 근데 그 전쟁 중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상황에서 42척의 이렇게 배를 만드는 것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거리도 아주 시간도 석 달밖에 안 되는 108일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병사도 1천여 명이 8천여 명이 되는 거에서는 그 뭐 재밌는 얘기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먹을 걸 어쨌든 확보해 갖고 주니까 군에 있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전라도가 곡창이었던 그런 또 장점이 그 가난 전쟁 중에도 포화 속에서도 그래도 어떻게 농사를 지었던지 어쨌든 전라도라고 하는 그 식량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러한 지리적 조건이 그러한 그 여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것을 아까 이제 해로통역첩 중에는 이렇게 배의 크기에 따라서 큰 배는 뭐 3석, 2석, 1석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받은 적도 있고요. 13척이 42척이 되고 1000명의 군인이 8000명이 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고화도에서 좀 더 외군이 가까운 동쪽으로 조금 더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금도입니다. 그래서 고금도 가서는 이게 수군력이 이제 아까 그 42척의 배가 85척까지 또 늘어나게 되는데 고금도에 지금 그다음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온 이 지도는 이게 대동여지도예요. 대동여지도는 사실 김정호가 다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도 그 전에 그려졌던 청구도나 대동여지도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그림에 청구도의 그림 안에 거리 표시와
지명 표시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끝에 외곽에 대해서는 김종호가 백두산을 7번 다니면서 그냥 막 기가 막히게 새로 그려버렸다.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좀 과장된 거예요. 우리 여수 같은 경우도 청구도와 대동기전은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고 여수의 지형은 엉터리예요. 여수도 오지도 않은 것 같아요. 하여간 뭐 그런 점이 좀 많이 좀 그렇게 다르게 좀 알려져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제시대의 현대 작도법으로 일본 애들이 그려놓은 거예요. 1910년도 정도에부터 작업해서 이 완성은 16년에서 18년 사이에 되게 됩니다. 여기가 고금도 덕동이에요. 이렇게 여기는 이 사이에가 바다가 있는 이 앞에 여기에 우리 조선 수군이 이 섬 묘당도라고 하는, 묘당도라는 이름은 뒤에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이때는 뭐라고 불렀는지 몰라요. 뒤에 여기에 관우를 묘시는 관악묘가 쓰러졌기 때문에 묘당도라고 뒷사람들이 불렀어요. 이게 묘당도입니다. 덕동, 처음에 덕동으로 가죠. 우리 김영록 지사님이 이 동네 출신이야. 건너편에. 그래서 덕동 그러면 우리 동네인데 그럽니다. 자기 동네 아닌데. 여기가 덕동입니다. 전체가. 여기가 묘당도인데 지금은 간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여기 비어 있었죠. 그래서 묘당도 충무공유정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애들이 올 때 그 명나라 수군들이 올 때 관우를 묘시는 관악묘라고 하죠. 관악묘. 관악묘를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관악을 묘시는 그 재래를 옮겼던 겁니다. 여수에 관악묘가 한 군데 있습니다. 횡간도에 가면. 그 뒷사람들이 그때 왔던 게 지금까지 전해지는 게 아니고 뒷사람들이 가져온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관악묘가 별로 많이 않죠. 이렇게 해서 이 고금도로 왔을 때에 이제 그 처음에 2월달에 고금도 우리 수군은 왔지만은 7월달에 진린이 이제 오죠. 진린은 2월달에 저쪽 그 당진, 충남 당진으로 광동성에서부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옵니다. 그래서 그 광동성에서 그렇게 바다를 건너서 와서 당진에 도착했다가 서울까지 올라가죠. 근데 얼마나 이제 명나라에서는 사실 진린을 처음에는 보낼까 말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대목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그 사람이 성격이 아주 포악해요. 더군다나 이 양반은 그 남만족, 남쪽 오랑캐들을 물리친 그런 경력 때문에 이 장군으로 이제 등용됐던 그런 인물인데 너무 포악해요. 그러니까 안 보내려고 처음에는 하다가 그래도 전쟁을 잘한다니까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 와가지고도 그걸 열심히 보여줘요.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그 이상규라는 찰방을 갖다가 모아지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끌고 다녀요. 뭔가 좀 밉보였던 모양이에요. 그게 기록에 나와요. 아니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온 그 나름 유엔 지금 유엔 사령관이 와가지고 지금 사람을 하나 끊고 그렇게 다닌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미쳐버릴 거 아니에요 지금. 야 죽었구나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고금도로 옵니다. 7월달에. 근데 우리 책에도 나왔지만은 그 들어오는 진린을 융숭하게 대접해버리죠. 거기서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 게 사슴고기 나오죠. 사슴고기. 사슴을 키웠겠습니까? 사슴을 잡았지. 그래서 그 사슴고기에 소고기에 돼지고기에 막 하여간 진수성찬을 차려서 접대를 하고 마음에 드는 것은 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도 마음에 좀 꺼림직했던 모양인데 하필 그때 저리도 해전이 벌어지죠. 진린이 와가지고 며칠 되지도 않아서 그 저리도 해전에서 그 저리도 해전이 뭐 바로 녹동 앞입니다. 녹동 그 소록도 바로 앞이에요. 그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는 지금은 거금도라고 부르는 게 저리도고 저리도의 남쪽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거금도와 저쪽 고금도에 있는 그 사이 바다에서 벌어지는 얘기거든요. 이게 녹동 바다예요. 녹동. 바로. 근데 거기서 벌어지는 그 사건으로 한 70명 정도의 왜군을 갖다가 이렇게 베었죠. 근데 그 목을 다 줘버리잖아요. 42개인가를 목을 갖다가 진린한테 줘버리잖아요.
그 목 챙기는 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원균이죠, 원균. 네. 원균은 전쟁 끝나고 전쟁 뒤에 가서 그 목 개수만 따면은 그거 갖다가 올리면은 이게 전과다 이 미친 놈들하고 이제 지금 그거만 하는 거죠. 근데 이순신 씨는 걱정 말아라. 공은 내가 글로 써서 올리면 된다. 네. 이때 42개를 보내면서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그러한 이충무공에 감화되어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하라는 존칭을 사용하게 되고, 이하라는 존칭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명나라의 수군의 지휘권을 이순신한테 받아요. 이순신이 받아요. 왜냐하면 명수군이 와갖고 그 고금도에 많은 백성들이 이순신 밑에 가면 산다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금도에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는데, 우리 아내자들 겁탈하고 하는 것이 명수군들이 다 하는 나쁜 짓거리예요. 그래서 이순신은 그 지휘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가진 수모를 겪으면서 그것을 갖다가 획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명수군의 지휘권을 갖게 되니까 명수군이 꼼짝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단방에 그냥 나 이 나라 대장인데 진린 당신 나한테 좀 주시오 뭐 한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화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했다는 점. 이충무공도 보면은 굉장히 추상 같고 이렇게 우리 자기 부하들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거 보면은 아주 보면은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 장군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 보면 참 대단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전선의 수가 판옥선을 갖다 조그맣게 만든 건데 42척이 85척이 됩니다. 1000명의 군인들은 80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때 여러 가지 조건에서도 정말 최악의 조건인데도 막말로 그 기획재정부에서 돈을 많이 주면 쉬울 거 아니야 그거에. 근데 이때 무슨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무에서 이렇게 유를 창조했던 거 보면은 그런 것은 참 진린의 지금 형상들을 쭉 해왔는데, 이거 재밌는 게 우리 예의재단에서 올 초에 2월 달에 중국 갔어요. 진린이 사는 동네에. 우리 서천석 교장 선생님 딱 앞서 갔습니다. 장군으로서 가셨어요. 우리 여기는 김영, 사물놀이 김영. 김영이 여기 가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두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린 축제를 하는데, 이 성에서 진린 축제에서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중국은 이렇게 이벤트를 당이 해버리니까 조그만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대단하게 하더라고요. KBS, MBC가 하는 것을 그냥 이 조그만 저기 해버려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갖다 동원해가지고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당진에 2월 1일날 도착했던 사람들이 500여 척에 5천여 명이 데려오는데 6월 26일 날 서울 올라가갖고 종육품이면은 꽤 높은 배설이에요. 현감이 정옥 정도 되는 그런 정도니까 종육품이면도 꽤 높은 배설인데 이 목에다가 새끼줄을 메고 끌고 다니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중국군에 이렇게 지금 육지와 수군의 사람 이렇게 지휘관들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진린, 두성종, 등자령 이런 사람들이, 등자령은 이쪽에서 노량해전에 죽지만은 1619년에 명나라하고 이제 뒤에 이제 금나라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리오 전투라는 게 벌어지는데, 여기서 이런 사람들 삭탈관직되고 우리 조선에 왔던 유정도 이때 전사하고 이런 것들이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조금 있다가 바로 이제 뒤에 이제 이 사람들이 거란족 이 사람들이 청이 되고 있잖아요. 청나라가 되고 있잖아요. 청나라가 되기 전에 그쪽 사람들이 명나라를 이렇게 집어삼키려는 과정에서 이 사리오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명나라의 그 뛰어난 지휘관들이 많이 죽어요. 명이 이제 다 돼버린 거예요. 명나라는 조선 어떻게 보면은 뭐 조선 전쟁을 잘못해가지고 뭐 명이 망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미 그 임진왜란이 있기 전부터 명은 상당히 운명이 다했던 그런 부분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게 나오네요. 이게 이제 그 고궁도에 있는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 관악무였는데 지금은 충무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무사가 있고 월성대. 월성대라고 하는 것은 이충무 시신을 잠깐 보실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때 여기에서부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기 고궁도에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도요토미가 죽어버리잖아요. 풍신수길이 죽고 나서 죽어버렸다는 이제 그런 상황. 아직 조선수군은 그걸 정확히 인식을 못할 때인데 이제 이 시기에 풍신수길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투를 마지막에 노량해전을 이제 벌리러 가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고군산에서부터 내려왔던 날짜를 제가 쭉 적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저리도해전이 끝나고 나서 그 9월달에 장도 해전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올라가죠. 근데 이때 보면은 아까 백서량 남면이라고 하셨어요. 백서량 남면 아닙니다. 백서량은 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백서라고 하는 것은 흰섬. 그래서 흰도를 백서량이라고 하고 양은 좁은 해역을 말해요. 우리말로는 순우리말로는 그걸 갖다가 돌 그런다. 돌. 그래서 울돌이에요. 울돌. 울돌의 목이어서 울돌목입니다. 네, 울을 명으로 바꾸고 문다는 뜻의 명으로 바꾸고 돌 그러니까 해협이라는 뜻의 양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울돌이 명량이 된 거예요. 장군도 돌 그래야 되는데 전라도 말은 돌이라고 안 합니다. 다 또라 그럽니다. 그래서 울도목 그래요. 울돌목이 아니고 강화도 앞에 가면 손돌목이라고 있어요. 네, 똑같은 거기는 돌이라고 하죠. 충청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그래서 돌로 바뀌어요. 네, 우리 전라도에서는 다 돌, 흰도, 신경이도, 네, 흰도. 한도라고 하죠. 나루도 가는 데는 한도라고 합니다. 큰 도라에서. 그래서 다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이은상이 남면이라고 해버렸어요. 백서량은. 계이도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사도 옆에 있는 추도라고 해버렸어요. 계이도는 계도인데. 계이도는 계도예요. 귀를 닮아서 계이도예요. 그냥. 계도가 여기 가망만 역 앞에서 한국역 앞에 가서 쫙 봐보십시오. 귀 두 개가 쫑긋하게 쏟아있죠. 진돗개처럼. 그래서 개선이에요. 그래서 고궁도에서 이렇게 9월달에 올라간 사람들이 9월달부터 여기서 전에 장도 전투를 벌이고 전투를 통해서 장도를 확보하죠. 장도를 확보하고 외교선 확보를 못하고 장도를 확보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10월 2일 날 유정이 육상하고 해상하고 약속해가지고 10월 2일 날 대규모 공방전을 해서 먹어버리자 했는데 유정이 그걸 갖다가 안 해버리잖아요. 전쟁을 안 해버려요. 전쟁을 안 해보니까 수군들만 해갖고 그러나 중국군들은 엄청 죽어요. 중국 수군들은. 우리 황세득 장군 죽고, 황세득 장군이 그죠? 충청도 청주 옆에 있는 직산 사람인데 이때 죽어가지고 그 황세득의 죽음을 너무 서러워하죠. 이 중국은. 그 대목이 난중일이 나오죠. 저리도 해전에서는 우리 여수 출신의 황덕중 장군이 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육상과 해상의 연합작전이 실패가 됐던 것은 유정의 태만 때문이었어요. 그 육상의 조선 대표는 권율 장군이에요. 횡주대첩을 이게. 근데 대장이 유정이에요. 총대장이.
해상에서의 총대장은 진린이고 육상에서의 총대장은 유정인데 유정이 안 해버리니 뭐 방법이 없는 거지. 지휘권이 유정한테 있는데 해상에서의 지휘권이 이순신이 다 하긴 했지만 진린한테 있었어요. 진린이 못하게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린이 감화돼서 설득되어서 진린이 그걸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진린이 더 위에 있습니다. 지휘 체계에서. 군대에 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계급 높으면은 쪽도 못 써요. 한마디로 우리말로. 네. 그런데 이순신이 지휘권을 거의 가졌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인 겁니다. 이건 전책의 광양만의 내용들을 필요하시다면 한번 사진 하나 딱 찍어 놓으면은 전체 규모를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대부분. 일부는 이제 아마 좀 자세한 것들은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 아니면은. 근데 이순신은 어쨌든 그러한 10월 2일 전투를 실패를 하고 나니까 다시 고금도까지 또 빠꾸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수영에서 버틸 수 있는 아무런 공간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완도 고금도까지 가려면은 노적고 가려면 그 이틀 넘게 걸리잖아요. 거기를. 그 힘든 여정을 거북선이 판옥선이 1시간 동안 거북선은 이미 저쪽 칠천량 해전 때 다 깨져버려갖고 명랑해전에는 거북선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판옥선 가지고 그 고금도까지 가는데 판옥선이 노를 저어서 가려고 하면은 전력을 다해서 저으면 7km 시간당 7km 정도 보통 그 정도 봐요. 7, 8km. 그러니까 그 고금도까지 한번 찍어보시면 몇십 킬로가 되는가 계산해 보면은 한 이틀 가야 됩니다. 전함 비교들인데요. 판옥선, 거북선, 안택선, 그 다음에 관선 해가지고 바닥개군에 새끼군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들 꽤 인원들이 이렇게 많이 탑니다. 배 모양은 이런적으로 이게 크기를 비교하려고 사이즈를 맞춰서 지금 비교해놨어요. 사이즈를 맞춰서. 명나라 배들은 작죠. 그러니까 등자령 장군 우리나라에 판옥선 빌려갖고 전쟁하잖아.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명사선에 사람들은 꽤 타긴 하는데 100여 명 이상 타는데 작습니다. 판옥선이 크죠. 안택선 더 커도 이것은 좀 효율이 없어요. 자, 이걸 그대로 똑같이 AI가 만들었습니다. 요즘 AI가 이렇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 배의 모형이 있는 것을 집어넣어갖고 이걸 지금 만들어봐 했더니 이렇게 바다를 끼워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거북선과 판옥선 이렇고요. 안택선, 바닷개군에, 새끼군에, 일본의 작은 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 측 자료를 캡처해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사선, 호선은 이런 그림이 처음 볼 겁니다. 이것은 선화로만 돼 있는 것을 AI가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줬어요. 호선은 원래 여기가 조금 더 튀어나와서 깃발 걸기도 하는데 앞에 머리에 이렇게 호랑이 모양을 해서 호선이라는 이름도 붙어 있어요. 이것은 사선이라고 하고요. 이것도 100여 명 넘게 타고 이거 30명 정도 100여 명 정도 타는. 우리 판옥선에 비하면 조금 적고 이건 기동성도 떨어지고 중국 배들은 하니까 우리나라 배만 못 할 것 같아요. 이건 세 배를 섞어갖고 전쟁 모양을 그려봐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놨네. 노량해전이 이랬을 것이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조명열학과는 이 육상에서부터 정유재란 때 이걸 갖다가 사로 병진이다 그러죠. 네 개의 길로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싸운다 해서 사로 병진 작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패하고 말죠 사실은. 다 이렇게 맞아 떨어지진 않으니까. 해상에서는 그나마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풍신수길이에요. 이런 그림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일본에서는
이러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푼신수기를 그렸던 그런 그림이고, 이 그림은 순천 외성에 있는 정의 기공도병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이 사람이 게리 레디라는 이분의 처음으로 이걸 이렇게 수집했다가 이걸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74년도예요. 이게 지금 순천 외성에 가면 돌판에 새겨져 있죠. 그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것을 정교하게 다시 그려줘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이 정도 정교한 지금 정의 기공도는 처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제미나이 3.0이라고 요즘 잘하고 있는, 제가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멋지게 그런데 이게 뭐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하나 올라오죠. 순천 외성을 전쟁을 할 때 이 아들이 여기에 있는 권위시가 이 물속에다가 말뚝을 쭉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밀물 때는 모르고 이걸 못 모르고 이 배들이 싹 들어와 버렸어요. 이렇게 그림대로. 전투가 이렇게 끝나거나 썰물 때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못 가겠죠. 요 앞으로만 나가야 돼. 이 앞으로만 나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조총의 딱 사정거리 앞에 여기서 진을 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딱 보고. 그래서 이걸 방어를 누가 해야 됩니까? 조선수군이 해야 돼요. 황새득 장군이 이 일을 하다가 죽은 겁니다. 제대로 전투를 하다가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이 배를 빼내주기 위한 엄호 사격을 하다가 우리는 활로 갖고 죽어라 그거 막 쏴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황새득이 여기서 죽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죽죠. 우리 전. 이 전투는 패한 전투예요. 제가 봤습니다. 23전 23승 56전 56승 하지만은 이 외교성 전투의 이날 전투 10월 2일 전투는 패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수국을 뵌 것도 없고 육상에서 전쟁이 이렇게 지금 돼야 되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이거 지금 이쪽입니다만은 이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안 했어. 이걸 이 앞에 진을 치고 있다가 와버린 거야. 그냥. 공성기라고 하는 게 아까 나왔죠. 이게 공성기입니다.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을 공격하는 기계. 이걸 갖다 공성기라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지어갖고 이쪽에 조총이 오면은 나무판이 막아주고 여기서 활을 이렇게 쏘거나 이걸 접근을 해가지고 기어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공성기입니다. 이 그림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공성기 이동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밑에 바퀴를 달았든 어쨌든 해서 이걸 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공성기 보이죠? 이건 몇 나라에 누가 그린지는 모릅니다. 종군 화가들이 그린 걸로 지금 집착되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외성이 이렇게 물길이 타 있는 이 해자까지도 오늘날 여기 가면 여기가 풀밭만 돼 있죠. 지금 순천에서 가보면. 그래서 이 그림은 정말 이 상황을 여실하게 잘 보여줍니다. 이걸 갖다가 내성이라고 하고 이쪽을 외성이라고 합니다. 외성은 지금 쌓아지지 않고 내성 쪽은 지금 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일본이 돈 줘갖고 쐈어요. 우리나라가 유적 주려고 한 게 아니고 일본이 한참 일본 돈 많이 벌 때 우리 남해안에 있는 외성들을 전부 다 싸우라고 우리나라 돈 주니까 얼타 좋다 그래가지고 받아갖고 다 싸놓은 겁니다. 지금 남해안에 한 50개 가까운 외성이 있어요. 순천 외성이 가장 튼튼하게 있습니다. 순천 외성의 같은 상황이고요. 이것은 지금 소수행전이에요. 막 머리를 이렇게 비어있는 모양으로 이걸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키요에라 그럽니다. 우키요에. 일본의 파다나 그림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우키요에 대한 것들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건데, 이러한 그림 화풍을 전부 다 우키요에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이에이키 영웅견이라고 하는 이 안에 아까 푼신수길의 그림이나 소수행장의 그림이나 이런 그림들이 다 있어요. 시마지 그림도 있고. 한번 일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요즘은 한글로 쳐도 나오니까 들어가 보시면 싹 볼 수 있는데 10,000장 이상의 우키요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식집 가면은 파도가 그냥 멋지게 이렇게 막 파도 넘치는 거 있죠? 예, 그런 그림들이 다 우키요-에의 그 화풍입니다. 도자 전쟁이죠. 임진왜란을 도자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기자의 논 이도라고 부릅니다. 이도 다완이라고도 부릅니다. 진주 막사발이라고 하죠. 우리는 진주 지방에서 이 이름 때문에 이걸 찾은 거예요. 정호잖아요. 정호가 우리말로 하면은 샘골, 샘골 출신인 사람이 이걸 갖다가 만들었다 해서 정호다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호를 일본말로 이도라고 해서 이도다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때문에 이 이름을 찾아보니까 진주 지방이더라고 이거예요. 어떤 분은 남해라고 주장하고 있고 어떤 분은 사천이라고 주장도 합니다. 근데 진주설이 유력해서 진주 막사발이라고 하는 용어가 됐고 이게 일본 국보입니다. 일본에 가서 이름을 피웠던 사람은 이삼평, 박평이 이런 사람 들어가고 심당길이라는 이름 잘 안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심수관 그러면 잘 아실 거예요. 심수관의 선조 처음 갔던 사람이 심당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지금 이런 부분들은 분청이죠. 사실 분청사기죠. 이것은 세계의 분청사기에 꽃을 피워버립니다. 우리 조선도공들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일본이 도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너무 사람 들고 가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한글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옛날 그 당시에 임진왜란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지어놓은 건데. 근데 이렇게 글이 한글로 써져 있는 겁니다. 개야 짖지 마라. 밤사람이 다 도둑이냐. 자묵당 호고려님 자슌 다니는구나. 그게도 호고려 개로다. 듣고 잠잠하구나. 개가 짖으니까 개야 짖지 마라 하면서 여기서 호고래라고 하는 것은 조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도공의 애환이 한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한글을 좀 그 당시에 언문이라고 했던 이 한글을 알았던지. 그러니까 도자기에 글 써놓으면 이것은 뭐 100년이 200년이 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 도공의 애환이 서린 막사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이비야라고 써놨죠. 애기들 보고 옛날에 우리가 놀려면 이비야 하잖아요. 이비야. 소서행장이 제일 많이 악독한 짓거리를 한 것 중에 우리 전라도 사람들 코백하고 귀배 가서 이비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뒷사람들이 이비야 한 거예요. 네 코나 귀를 비가니까 조심해라. 우리는 그걸 갖다가 애기들 놀래게 하는 그리고 그걸 타이르게 하는 뭐 그런 수단으로서 그걸 썼던 건데 아픈 역사가 담겨 있는 이것도 뭐 우키요-에의 갓도기야마사 우리 많이 듣죠? 가등청정 이런 그림들을 제가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가 조선성이에요. 우리가 검단산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산 이름이 검단산이어서 검은 흙들이 많아갖고 검단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선성이에요. 본래 우리나라 이렇게 이 동네 사람들도 조선성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발굴한 다음에 검단산 그 동네 사람도 검단산이 어디디야? 우리 그저 정책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조선성이 유정과 권율이 진을 쳤던 여기가 조선성, 여기가 외선입니다. 어딘지 대충 짐작 가시죠? 검단산은 우리가 이쪽 가다 보면은 청과조합이 있는데 수천 농산물센터에 있는데 바로 그 옆이에요. 거기서 여기까지가 한 2.8km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이게 보면 난중일기에 나오는 부루라고 하는 데가 나오는데 불모탱이라고 하죠. 선월리도 나와요. 선월리 부루 이래가지고 해롱창을 지나가지고 부유현까지 이렇게 권율 장군이랑 처음에 진주성 싸움으로 왔다가 이 사람들은 부유까지 도망가버립니다. 다시 이제 후퇴해버려요. 이날 전투를 안 하고 10월달에 이제 유정이 이제 소국전 돌치다가 부유까지 가버려요. 부유는 오늘날 주화
조항입니다. 많이도 갔죠. 어쨌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노량해전이 벌어지고, 노량해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 많은 것을 아시니까, 아까 그 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전방급 신물로 나서 이게 이제 난주일기에 나와 있는 그런 얘기들이죠. 채무를 수습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렇게 여러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뭐 이게 이 부분은 한번 해주셨죠. 외교성 전투가 이렇게 벌어진 날짜, 그다음에 왜군의 도주로, 그리고 이것은 노란 선은 우리가 처음에 진격해왔던 진격로, 그리고 이제 왜군들의 지금 활동, 회색은 소서행장이 도망간 길, 이런 것들입니다. 백서량 11월 9일 날 이렇게 지나갔는데, 여기 아까 hit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면이 이쪽입니다. 남면이 이쪽이겠죠. 이쪽으로 갈 이유가 없어요. 이게 되는 거 모르겠다. 그냥 넘어가네요. 그 전에 이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정도 보고 그림을 좀 몇 개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락사, 모른데, 손대도, 낙봉파 다 뭡니까? 지명이 이게 예지명이라 그래가지고 미리 알고 이름이 지어졌다 그런 점,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흥미로워하는 것들입니다. 이락사니까 이순신 장군이 떨어진 곳이다. 이순신 장군 처음 시신 모셨던 데가 이락사당을 만들었어요. 모른데, 운이 누구예요? 모른데가 어딥니까? 부산 저기 낙동강 하구에 있어요. 모른데 정운 장군이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정운 장군이 죽을 거 알고 모른데라고 이름 지어놨다. 이 한자는 사실 어거지예요. 손대도, 대라고 이름 붙어 있는 사람을 손해를 봤다. 어디겠습니까? 손죽도. 대가 죽이 되니까 손죽도. 손죽도라는 이름이 옛날에는 손대 사람들이에요. 손대도라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대원이 죽은 것은 미리 알고. 낙봉파는 이건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라서 내가 이거 넣어놨어요. 낙봉파는 누가 떨어졌습니까? 봉추. 봉추가 그래서 아주 좁은 협곡이에요. 근데 봉추라고 하는 장수가 거기서 죽어요. 화살을 놓고. 그래서 이제 낙봉파에서 봉추가 죽을 걸 알고 낙봉파라고 했다. 이런 삼국지에도 나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황조별매라고 해가지고 진린 장군의 후손들이, 아까 그 명나라가 금방 망해요. 조선 이렇게 임진왜란 이후에 청나라가 바로 이렇게 들어서면서 이 사람들이 그 망해버린 나라의 대신에 후손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진린의 직손들은 우리나라로 도망와 버립니다. 도망와가지고 어디로 가냐 그러면 제일 먼저 남해로 가요. 남해로 가가지고, 왜 남해로 갔냐 그러면은 거기서 진린 장군이 큰 전쟁을 했다는 걸 남해로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남해로 가가니까 남해에서 아무도 안 받아줘. 그래갖고 어찌어찌 진짜 들어보니까 이거 그 고금도에 있었다더라고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고금도를 가가지고 고금도 사람이 받아줍니다. 그래갖고 진린이 있던 그 덕동에 이 사람들이 한동안 살아요. 한동안 살고 있다가 그 뒤에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국가에서 이제 계속 이제 상소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해남에 있는 이 동네, 황조별묘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 황조별묘에다가 땅을 줍니다. 근데 이 동네 살아 그래가지고 이 동네라나 족보예요. 그래갖고 진씨들이 여기 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동진씨. 본래는 광동진씨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광동성에서 왔다 해서 광동진씨가 돼가지고, 여수에 가면은 진씨 중에 유명한 신분 아니지만은 저기 명신두부집 우리 사모님 진씨예요. 이분들 후손들이에요. 그분 외삼촌이 연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였는데 그분이 서둘러서 다시 이분들하고 끈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아까 2월달에 갔다 온 것도 그분들하고 이렇게 교감이 되어서 그렇게 갔다 오게 됐던 겁니다. 재밌는 인연들이 이렇게 됐던 거죠. 이렇게 이충무공에 이제 쭉 저기 중에 이력 중에
1601년에 우리가 충민사를 세운 걸로 되어 있는데 1600년으로 최근 이걸 수정을 했어요. 이 수정을 하게 됐던 배경은 이건 이제 자수형성의 모양들이고요. 자수형성 안에는 이렇게 80여 채의 건물들이 호자수형기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것도 뭐 입체적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건물들이 있었죠. 그런데 아까 그 호자의 성지에 나와 잠깐만 전으로 가보면은 금상 34년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그 실록에 나와 있는데 금상 지금의 왕의 34년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잘못해갖고 1년이 틀려져 버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나라는 왕이 죽으면은 그 해부터 1년을 안 쳐요. 그 다음해부터 1년을 쳐요. 왕이 돌아가신 해에는 1년을 안 쉽니다. 근데 일본은 돌아가시면 그 다음 달부터 왕의 1년이 돼요. 시장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관습을 우리가 역사를 갖다 일본 역사를 배우다가 보니까 그걸 답습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뒤에 한 몇 년 전에 그것도 우리 전남대학교 교수님이 그걸 확인을 해서 수정을 해서 지금은 1601년이 1600년으로 1년 더 앞당겨져서 이 충민사가 세워진 걸로 전쟁 끝나고 나서 2년 만에 그냥 바로 된 거죠. 빨리 세운 겁니다. 자수형성 호자의 성지에 나와 있는 자수형 안에 이렇게 많은 이것을 전체 저희 지역사연구소가 출판문화진흥협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걸 전체를 갖다가 3D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이 아니고 완전 3D로요. 이게 지금 동원이 있고 진남관이 있는 1919년 이전 사진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1919년 2월 달에 당직을 쓰다가 이걸 홀랑 태워먹어버렸어요. 동원이 그때 탔습니다. 1919년 2월 달에. 진남관이 이렇게 있고 초가집도 많이 있죠. 이것도 AI로 바꿔봤습니다. 네,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복원력이 기가 막혀요. 제가 깜짝 이미 제미나이 3.0 이전에는 이렇게 못했어요. 이렇게 잘합니다. 이렇게 사진 다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동문이 있는 사진입니다. 동문. 자수형 동문. 그동안에 내 숨겨져 있던 것을 제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올해 찾았어요. 올 초에. 이게 동문이 있고 이것이 숲이 이렇게 소나무 숲입니다. 이게. 저 뒤에가 동장대가 있었어요. 자수형 군인들의 훈련장. 그런데 여기 가면 길이 있죠. 이렇게 길이 보이죠. 이렇게 길이 쭉 가는. 이 부분이 옛날에 귀걸이 다시 있던데. 그래서 여기 가면 1923이 나오고 그러죠. 이 길이에요. 이 길이 본래부터 있던 게 조선시대부터. 그리고 이 숲거리가 뒤에 다 베어지고 없어지고도 여기를 뭐라고 했냐면 수동이라고 했어요. 나무 숫자를 써서. 물 숫자 말고. 수정동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무 숫자를 쓴 수동이 됐어요. 상상이 안 가죠? 자, 이것도 칼라로 바꿔봤어요. 이야, 멋지게 나오네. 1920년대 이전으로 제가 모셔다 드린 겁니다. 남해 망산 쪽에 있고 이렇게 자수형 안에가 아까 그 그대로 똑같이 바꾼 거예요. 수군 대첩비 충무공 아까 뭐 이야기 많이 주신데 강음현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가가 아닙니다. 예성강이라고 하는 내륙 깊숙이 있는 황해도 9월산 유격대가 활약하던 9월산 밑에 있는 내륙 예성강가에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뗏목으로 갔다가 그 돌을 실어놨다가 서울까지는 이송을 한 게 아니고 한강 하구에다가 버려뒀던 것을 몇 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게 1615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수에 대첩비가 세워진 것은 1620년입니다. 5년 동안 못 가져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항목이 비문은 1615년에 갔다가 쓴 걸로 돼 있는데
여수에 대첩비를 세운 건 1620년입니다. 5년의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석에 보면 이항복의 글씨를 그대로 새겼기 때문에 1615년에 대첩비를 세운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에 세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뭐 다양한 의견이 이야기가 많고 특히나 유형의 후손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한 굉장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성채라고 하는 이렇게 분이 동령소걸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동령소걸인데 이 두 비의 내력을 갖다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동령소걸이 1698년에 이 유성채는 유형의 한참 밑에 후손이에요. 한 5대 손이에요. 5대손 유형이. 그리고 이것을 이놈들이 여기 해촌장어 바로 위 뒷골목에 있던 이 대첩 비각을 일본의 비석 같은 거 유물 이렇게 강탈하려고 전부 다 경복궁으로 가지고 올라가버렸어. 예, 명랑에 있던 대첩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갖고 땅속에다가 이것들이 바로 가져간 것도 아니고 땅속에 묻어놨었는데 마침 해방이 되면서 그걸 알아가지고 그게 이제 여러 군데 이런 게 있다더라 소문이 나서 여수에 당시 경찰서장이었던 김수평이 차를 타고 가서 GMC 트럭을 들고 가서 그걸 가서 받아옵니다. 그래갖고 지금 고서대 쪽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 대첩비 묵념 사진이 제한테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제공한 거고 이것이 처음 뜯어가려고 할 때의 사진이고 고서대에 옮긴 이 사진이 원본 제한테 있습니다. 이건 이광수가 쓴 유적순례라고 한 당시 1930년대에 31년 6월 2일 날이네요.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데 비각계 이 비를 이충무공 비를 갖다가 관리하기 위해서 여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아마 서천석 교장 선생님 같은 분이 그럴 것 같아요. 개를 모아가지고 이걸 관리를 합니다. 개를 모아가지고 아니 여기 계시는 선생님 같은 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비각을 관리하는 개를 모아서 비각계를 운영했습니다. 이분들이 뒤에 뭐 백기통곡단을 갖다가 뭐 한다든지 이런 활동에도 제일 앞장섰고 여수의 그 의미 있는 행사에서는 전부 다 이분들이 앞장섰고 그런 분들이 몇 명이 여기저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다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분의 이름을 보니까 다 겹쳐 있더라고요. 명단이 꽤 여러 사람의 명단이 제한돼 있습니다. 뭐 충민사에 관한 것들이고요. 아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하는 것은 유년칭언법 1년이 넘어가야 하는 거고 일본 놈들은 흥월칭언법이라 해가지고 다음 달부터 그냥 바로 연호를 쓰는 겁니다. 뭐 석천사, 흥국사 이런 쪽이 또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것들이고요. 마지막에 이런 것들은 뭐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난중일기 인물 이것만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고 여수하고 다 관계 있는 사람들을 몇 사람만 제가 봤습니다. 이 사람은 훨씬 많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데 자 정철, 정춘, 정인, 정대수는 오총사에 계신 분들이죠. 정걸장군은 조방장으로서 고흥에 지금 포두에 지금 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훈장군은 지금 쌍충사 지금 녹도 만호에다가 돌아가셨잖아요. 뭐 이쪽 분은 아니시지만 녹도 만호에서 돌아가셨고 정사준 정철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많이 해서 정철 총통을 개발한 사람은 그러니까 정철이 총통을 개발했다고 많이 착각들 합니다. 이 정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일부러 써놨는데 발을정자에 쇠철자를 쓰는데 정사준이라는 사람이 우리 여수 사람입니다. 정사준 묘가 저기 이제 광기가 있어요. 근데 본래 이제 정사준은 출신이 순천 출신입니다. 근데 묘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이 다 이쪽 삼일면 사곡이라든지 중림, 광기 이쪽에 있는 정씨들이 전부 다 이쪽 사람들입니다. 이 후손들이에요. 이 정철이 정사준의 이쪽은 이건 정철의 형이었던 정소 선생의 후손들이에요. 청사 정소예요. 근데 이 정철은 순철을 얘기하는 순철. 우리 철에 바로 재련하고 나온 바로 철. 그러면 순철을 가지고 망치질을 많이 해가지고 단조를 해서 이거 갖다가 얇게 편 다음에 이걸 뚫뚫뚫뚫 마르면은 깨지질 않아요. 주철은 공고 나오신 분들은 주철은 잘 깨진다는 걸 잘 아실 거예요. 주철은 바로 깨져요.
이거 뭐 중학교 때도 배우죠. 중학교 때도 주천은 바로 깨지기 쉬워요. 근데 주강은 안 깨지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이것을 망치질을 많이 해가지고 편 다음에 뚫뚫뚫 말으면은 절대 안 깨져요. 그래서 정철이 조선조총을 만들어요. 조선조총.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렇게 조그만 권총 같은 타입의 총통, 천지 현황보다 더 작은 천지포, 그다음에 지자포, 있잖아요. 황자포 이렇게 있잖아요. 천지 현황포가 천지 현황포를 벗어난 그거보다 작은 한 뼘 조금 넘는 정도의 이런 권총 같은 그 총통을 만들기도 합니다. 조선식 그 이제 권총인 거예요. 정사준이 그런 사람입니다. 정사준의 아들이 정상명, 정은명이 있습니다. 다 이렇게 임진왜란 때 순절해요. 그 다음에 박대복, 여수 사람으로서 지금 충민사에 가면 이름이 쬐까맣게 붙어 있는 사람이고, 이기남이라고 하는 분, 충민사를 관리를 했다 그래요. 살아남아가지고. 이기남은 거북선 돌격장이었던 순천군의 얘기입니다. 송희립, 송대립은 고궁의 동강 송씨들이죠. 그리고 황득중, 여수 출신으로서 아주 유명한 장군인데 이분은 전리도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묘가 지금 신월동 가면 있어요. 신월동의 옛날 2번 종점 바로 오른쪽 구봉산 쪽에 지금 묘가 이분 묘밖에 없으니까 그냥 잘 보입니다. 나대용은 거북선 만들었던 나주 사람이고, 이게 뭐 아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화양면이 말 키우던 그 곡화목장, 이순신의 백야원 목장이 있었죠. 그때 감목관이었는데 식솔들을 모두 거느리고 임진왜란에 참전합니다. 그리고 김탁은 이 조정감목관의 후임 감목관이에요. 노상구 화양 감목관에 순천부 목장이라고도 하고 백야원 목장이라고 합니다. 거기 출신이고, 성윤문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수 성씨의 선조죠. 여수 성씨들의. 여기 성씨 계십니까 누구? 한 분도 안 계시네. 근데 이 성윤문은 7도 병마절도사를 해요. 7개 도의 병마절도사를 해요. 이순신 장군 병마절도사보다 낫죠. 뒤에 이제 직급은 이렇게 2품까지 올라가지만은 뒤에 이제 영의원까지 올라가 이제 증직을 받지만은 본인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종이 2품이었잖아요. 근데 이분 바로 종이 품이었던 병마절도사를 7군데를 해요. 여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성대장의 이야기가 그 조선시대, 이분은 임진왜란 때 살아남았어요. 근데 성질이 얼마나 포악했던가. 제주 목사를 갔을 때 제주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다. 무슨 그쪽에 사화 같은 비슷한 게 일어났는데 많이 죽여갖고 제주 사람들이 글도 모르는 제주 사람들이 와갖고 성윤문의 묘를 파묘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파묘를 한다고 한 게 소문을 잘못 듣고 너무 묘를 파묘를 해버렸어. 그 옆에 있는 정씨들 묘를 파묘를 해버려가지고 뒤에 제주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제주 돌로 갖고, 제주도는 구멍이 펑펑 뚫려 있잖아요. 그 펑펑 뚫려 있는 그 돌을 다시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 집에 갖다 주고 성인문면은 파도 못하고 가버렸다 그래요. 그게 전해지는 게 거긴데요. 어쨌든 이 아까 진림처럼 전쟁은 잘하는데 좀 성격이 좀 활달했던 것 같아요. 성인문 장군. 이몽구, 이건 우후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김한, 사도첨사, 김인현, 여기는 여도첨사. 여도첨사가 아니라 여도 만호. 그 다음에 황진, 아까 그 남원전투, 황세득, 한산도가를 불렀던 한산도 발밝은 밤에 있잖아요. 그걸 한산도가를 황세득의 글이었다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이걸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어요. 어쨌든 황세득이 그런 사람인데 아까 외교성 전투에서 죽잖아요. 이런 정도 지금 시간이 59분이 됩니다. 한 50분이 끝내려고 했더만 9분이 그냥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제 얘기는 마쳤고요. 혹시나 궁금한 것 한 분만 없으면 그냥 끝내고. 시간이 9분이 지났다고 다 싫어하시는 걸로 알고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